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트성 빠밤. 네. 자, 우리가 지금 고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배웠고요. 자, 이제 그 나머지 부분, 남북국 시대.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데요. 요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그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3개의 나라, 4개의 나라가 되었다가 지금 2개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죠? 또 남북국 시대 다음에는 고려, 이제 하나가 되네. 그죠? 뭔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렇게 여러 개 흩어져 있다가 이렇게 점점 하나로 오는 그런 모습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지? 남북 분단이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결국은 하나로 가는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 이 통일을 놓치지는 말아야 되겠구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런 것들도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먼저 북국 발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지요? 발해는 어느 나라를 계승한 나라입니까? 바로 고구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자, 발해를 세운 사람은요, 대조영. 그렇구나. 고구려가 고씨, 그리고 신라가 김씨, 그리고 백제가 부여씨라고 한다면, 이제 부여씨는 나중에 뭐 서씨,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발해는 대씨입니다. 대씨. 가볼까요? 그럼 고려는 왕씨, 조선은 이씨. 네, 이렇게 건국자들의 성을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대조영, 이 대조영이 건국을 했습니다. 동모산 자락에서 건국을 했다라고 하죠. 대표적인 왕들이요, 무왕, 문왕, 선왕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시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왕의 이름들, 이게 죽고 나면 이렇게 지어지는 이름들인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이름들은요, 그 왕의 업적, 그 업적을 평가해서 주는 이름이에요. 보세요. 무왕, 무왕. 뭔가 싸울 무자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구나. 이거는 백제 무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발해 무왕도 그냥 느낌상 뭔가 좀 있었나 보다 느낌이 오는 거야. 싸웠나 보지? 뭔가 전쟁을 많이 했나 보지? 느낌 가지시면 되고요. 문왕, 그럴 문이야. 문과야, 문과. 공부한 스타일. 뭐가 있나 보다. 이런 느낌 딱 오는 거예요. 선왕. 자, 그래서 무왕, 문왕, 선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자, 무왕 때는요, 진짜 장모녀를 당나라에 보내요. 그래서 당나라의 그 산동반도를 선제 공격을 합니다. 오, 그러네. 무왕답네. 중국을 선제 공격한 거예요. 중국을. 그게 바로 이 무왕 때였습니다. 그리고 문왕은요, 그럴 문자. 무왕이 싸웠다면 문왕은 당나라와 좀 친하게 지내는 거야. 친하게 지내면서 중국의 또 선진 문물 같은 것들을 또 배워오고 또 적용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중앙행정조직이에요. 삼성육부. 자,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뭐 행정안전부가 있고 건설교통부가 있고 뭐 이런 어떤 그 여러 부처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장관들이 있겠고, 그런 것처럼 옛날도 마찬가지로, 옛날도 지금 우리처럼 이런 중앙행정조직이 있었단 말이야. 있었는데 발해는 삼성육부를 채택했는데 이 삼성육부가 어느 나라의 행정조직이냐면 중국이에요. 중국 당나라의 행정조직이거든요. 근데 문왕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친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중국의 행정조직을 따온 겁니다. 따왔는데 원래 이 중국의 삼성은요, 원래 삼성은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야. 근데 이걸 그대로 따왔느냐? 아니에요. 요걸 또 발해의 특성에 맞게 이름을 바꿔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이런 식으로 이름 다르죠. 그리고 육부도 중국 당나라는 뭐 이호, 예병, 형, 공, 부 이렇게 돼 있다면 발해는
충인의지 예신부. 다르죠, 이름이. 예. 비록 삼성 6부라는 틀은 가져왔지만 발해에 맞게끔 바꿔내고 있다. 대부분 우리나라가 이래요. 그러니까 외국과 이렇게 교류를 했을 때 우리 특징이 뭐냐면 빠르게 적용을 잘해. 근데 그걸 그냥 카피라고 하죠. 복사하는 게 아니야. 항상 빠르게 배우고 그걸 우리 것으로 적용시키는 거. 이거 참 잘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뭐 텔레비전, 뭐 이런 거, 뭐 자동차. 사실 이거 우리 외국에서 다 이렇게 맨 처음에는 기술 많이 베껴온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거에 맞게 빠르게 또 발전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고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잘해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발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문왕 때는요, 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좀 싸우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교류하고 좀 잘 지내는 거. 그래서 신라와 교류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신라와 교류하는 그 길, 신라로 가는 길, 또 신라인들이 오는 길, 그걸 우리는 신라도, 길도자 써서 신라도라고 합니다. 원래 이 신라와 발해는 사이가 좋다, 안 좋다? 안 좋지. 왜냐면 발해가 어느 나라를 계승한 나라예요? 고구려 계승했는데 고구려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야? 신라하고 당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발해는 사실 신라하고 당나라 사이가 안 좋다고요. 그래서 무왕 때는 그래서 많이 공격한 거야. 당나라 공격한 거야. 그런데 문왕 때 와서는 그 안 좋은 당나라와 신라와 교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솔직히 나랑 기분이 안 좋은 친구, 뭐 굳이 뭐 그 친구랑 뭐 계속 친하게 지낼 이유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친구 지간이라면. 하지만 여러분들 외교는 그렇지 않아요. 외교는 내가 너무 싫어 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익이 된다면, 국가에 이익이 된다면 싫어도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외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진흥왕 설명드렸잖아요. 배신의 아이콘! 이런 친구 원치 않아요?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라면 그것조차도 계획하에 실행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게 외교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외교는 여러분들 얄밉게 하는 거야. 외교는 얄밉게 하는 거야. 그냥 항상 그 카드를 쥐고 있다가 그 카드를 보여주지 않아야 돼.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음흉해. 얄미워. 그게 바로 외교의 승부수일 수 있습니다. 네, 어쨌건 그런 어떤 모습들. 문왕 때는 그래서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선왕 때가 되면요. 우와! 해동성국 중국의 일령. 우와! 이 선왕 지나면서요.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이 발해가. 우와.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는 고구려가 아닙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는 바로 발해예요. 발해. 고구려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이 선왕 때를 관통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해동성국. 동쪽에 정말 잘 나가는 나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국인들이 바로 이 발해를 이런 식으로 부를 정도였다. 그래서 전국을요. 5경 15부 62주. 우와, 어마어마한. 진짜 어마어마한. 수도만 해도 5개야. 경이 이제 뭐냐면 수도 경자거든요. 수도만 5개. 이게 너무 넓으니까. 그죠? 그 수도의 역할하는 곳이 5개나 있는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었다. 5경 15부 62주였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발해는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 실제로 일본에 보낸 편지에 보면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나 고려 국왕은, 고려라는 말은 옛날에 고구려를 고려라고도 불렀거든요. 그래서 나 고려 국왕, 나 고구려 국왕, 우리가 고구려 계승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쓸 정도로 굉장히 그 고구려 계승 의식이 강했다라는 거.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온돌. 여러분들 중국인들은요, 의자에 앉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방바닥에 앉죠. 왜? 뜨끈하니까. 온돌을 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이구나 알 수 있는데 이 온돌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고구려의 어떤 전통적인 난방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발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와 발해가 개통성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석등. 와, 제가 얘기했잖아요. 발해 석등. 높이가 한 7m에 육박합니다. 고구려 광개토 태양비도 7m에 육박한다 그랬잖아요. 고구려인들이나 발해인들이나 그 스케일. 적어도 비석을 세울 때, 석등을 세울 때 7m 정도는 돼야 이게 비석이지, 이게 석등이지, 스케일이 크다는 얘기예요. 비슷하죠?
네. 그리고 돌사자상 이런 거 지금 사진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해 드리면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어느 나라 문화유산인지만 아시면 돼요.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불병좌상 이게 지금 선생님 이불병좌상이 뭔가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부처님들인가요? 노. 두 개야. 불 부처님. 그러니까 두 명의 부처님이 같이 나란히 좌 앉아 있는 모습. 자, 사진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이 이불병좌상 발해의 문화유산인데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불병좌상. 그리고 정예공주 무덤을 보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구려틱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고구려 특히 이제 무덤. 여러분들 그 무덤을 보면 이렇게 이 모주림 천장이 뭐냐면 이게 네모나잖아요. 이게 하늘을 보면 이렇게 천장이 네모난데 그 네모난 거를 이렇게 반씩 틀어서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안에는 이제 삼각형 모양 이게 계속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인데 발에도 그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의 양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쉽게 안 바꾼다고요. 그런데 이 모주림 천장은 고구려가 쓰고 있는데 발해도 쓰고 있다. 이런 것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발해가요. 중국 당나라 특히 이제 문왕 때 친당의 모습을 보이면서 당나라와 좀 친하게 지낸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흔적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주작대로. 이게 발해의 그 수도였던 상경성의 주작대로인데 이 주작대로 뭐냐면 이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서울에 오시면 광화문 있죠. 광화문 앞에 길을 한번 보세요. 광화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길이 쭉 펼쳐져 있죠. 이거 세종로라고 하는데 쭉 펼쳐져 있는데 이걸 주작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대로가 쫙 펼쳐져 있는 거. 주작대로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당나라 장안성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발해도 이렇게 따온 겁니다. 주작대로의 모습이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삼성,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이라는 삼성 6부를 지금 따오고 있다. 이것도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문왕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벽돌 무덤도 보여요. 벽돌 무덤은 백제 무령왕릉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설명드렸는데 발해에서도 이런 무덤들도 있습니다. 고구려 계승의 무덤들도 있지만 당나라, 중국 계승의 무덤들도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 꼭 봐둘게요. 영광탑. 여러분들 중국의 탑은요. 전탑, 진흙을 구워가지고 돌을 만들어서 올린 탑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덕여왕 때 분황사에서는 그 전탑을 모방한 모전, 돌을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서 올렸다 그래서 설명드렸잖아요. 분황사 모전 석탑이 있다 그랬잖아요. 원래 중국은 전탑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탑을 발해에서도 만들었다. 그 대표적인 영광탑이다. 특히 여러분들 발해 문화유산 할 때 저 이불병좌상 그리고 이 영광탑 시험에 잘 나오니까 딱 눈으로 익혀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게 바로 남북국 시대의 북국 발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남쪽에 있는 통일신라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자, 먼저 여러분들 통일신라는 골품제라는 게 있었어요. 골품제가 뭐냐면 골과 품으로 이 지배층들이 나뉘어져요. 골, 성골, 진골. 성골, 성스러운 뼈다귀. 진골, 진짜 뼈다귀. 네, 어쨌건 성골과 진골이 있는데 이 성골과 진골들은 경주 김씨들. 네, 이들이 왕족이 되는 거고 왕이 되는 거고 이들이 높은 관직들을 다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골, 진골, 이 골에 해당하지 않는 지배층들을 우리는 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일 높은 품계가 육두품이에요. 육두품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5, 4, 3, 2, 1 이렇게 내려가는데 육두품 대표적인 집안이 선생님 집안, 네, 경주 최씨 집안. 육두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육두품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이 경주 최씨 집안의 시조가 누구냐면 최치환. 우리 할아버지 최치환. 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과 품으로 구성된다 해서 골품제라고 하는데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이 품에 들어가는 이 경주 최씨 집안, 대표적인 집안, 진짜 똑똑하거든요. 우리 최치환 할아버지, 야 중국 당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과거 시험 봐가지고
급제하신 분이에요. 이거 수석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똑똑하신 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능력이 있어도 절대 이 고래에 해당하는 그 고위관직 왕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에 벽이 있는 거야. 아무리 능력이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우리 아버지 열 받을까 안 받을까? 열 받겠지. 결국 나중에 산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신선이 되셨대. 뭐 내가 볼 때는 뭐 돌아가신 거지 뭐 열 받아서 뭐 그죠? 어쨌건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풍제가 되어 있는데 이 성골의 그 흐름 속에서 이어지다가 여러분 여왕이 나오잖아요. 여왕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성골들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더 이상 왕위를 이을 수 있는 남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성골 여자. 그래서 선덕 여왕이 나온 거예요. 선덕 여왕이. 예.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성골대가 완전히 끊기면서 이제 없으니까 누가 되겠어? 성골 말고 진골이 되는 거야. 그 진골 최초의 왕이 누구다? 그게 바로 김춘추. 그게 바로 김춘추예요. 진골 최초의 왕 김춘추. 그 김춘추는 바로 태종 무열왕이라고 합니다. 태종 무열왕. 아시죠 여러분들? 김춘추 막 진짜 선덕 여왕 당시에 고구려에 가가지고 연개소문 만나가지고 막 감옥에 갇혔다가 그냥 힘들게 풀려나기도 하고 다시 당나라에 가서 나당연합 끌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드디어 왕위에 오르게 되니 그가 바로 태종 무열왕이더라. 자,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었고요. 바로 이 김춘추를 보좌해줬던 그 군사력, 그 인물이 바로 김유신. 김유신은 여러분 금관가야 집안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법흥왕 때 금관가야는 멸망당했고요. 이때 이 왕족들이 바로 이 신라에 귀부하게 됩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자, 어쨌건 이 김유신, 정말 이 황산벌 전투, 이 계백과 붙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계백과 붙었다가 정말 계백한테 혼쭐 나요. 결국은 화랑 관창, 어떤 그런 살신성인의 자세 속에서 결국 다시 힘을 얻어서 결국 김유신이 계백과 오천결사대를 전멸시키고 결국 백제를 멸망시키게 되더라. 요때가 이제 태종 무열왕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가 백제 멸망 그 이후에 결국 태종 무열왕은 죽어요. 그 이후 삼국통일의 대업을 완성시킨 사람은 바로 김춘추의 아들 문무왕, 김범민이라고 하는데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문무왕. 자, 이 문무왕은요 고구려를 멸망시켰죠. 그리고 삼국을 통일시켰습니다. 네, 특히 이 문무왕은요, 와 진짜 애국자야 애국자. 나는 죽어서도 용이 되어 동해 바다를 지키고야 말 것이다 라고 유언을 남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무왕의 무덤은요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 있어요. 그래서 이 동해 바다 그 지금도 가시면 여러분들 그 경주 쪽에서 쭉 나가시면 동해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간포라고 있는데 거기에 문무대왕릉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거기가 확실한지 아닌지 그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건 문무대왕릉 죽어봐도 용이 되겠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대왕암이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무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신문왕이에요. 신문왕. 신문왕. 뉴스페이퍼 킹. 웃자고 해봤어요. 네. 이 신문왕인데 이 신문왕은 두 개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왜 죽어서도 용이 되어서 나라를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라는 그 의미를 따라서 절을 하나 완성을 시켰어요. 그 절이 뭐냐면 감은사야.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절. 그래서 감은사. 그 은혜가 바로 대상이 바로 아버지, 바로 이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은사에 가시면요. 그 절이 있는데 그 동해바다에서 조금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절이 있는데 그 밑바닥이 아주 빈 공간으로 뻥 뚫려 있어요. 왜? 용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머물러 쉬게끔 만든 것.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문왕이 어느 날 그 동해바다 그쪽에 갔는데 와 아버지 문무왕인가 봐. 문무왕이 준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만파식적이라는 겁니다. 그 만파식적은 뭐냐면요. 필이에요. 필인데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걸 불잖아요. 그럼 외적이 물러간다고 합니다. 어휴 신기해.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 미사일이 막 날라오면 삐리리리리 하면 이제 미사일이 빠이 하고 가는 거지.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좋겠다. 그죠? 네. 어쨌건 그게 이제 또 신문왕 만파식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신문왕은 여러분들 신문왕은 통일되고 나서 통일신라의 어떤 그 토대를 닦아 놓았던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전국을 정비를 했습니다. 전국을 구주 5소경. 전국을 9개로 나눈 거예요. 9개인데 3개는 고구려 영토, 3개는 백제 영토, 3개는 신라. 그래서
9개 주, 9주로 나눴고요. 이 경주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신라일 때는 몰랐는데 고구려 백제를 통일하다 보니까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와 성격이 비슷한 5개의 소경, 작은 서울을 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주 오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주 오소경. 예를 들면 뭐 서원경, 서쪽에 있는 작은 수도라는 뜻이죠. 서원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청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배치를 해 둔 겁니다. 중원경은 충주. 뭐 이런 식으로요. 북원경은 원주.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해둔 것이죠. 그래서 구주 오소경을 또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구자가 많이 들어가. 이게 왜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합쳐지다 보니까 3의 배수가 9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서당 10정이란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구서당 10정. 이건 중앙군이고 이건 지방군이고. 예, 구주오소경, 구서당 10정. 구자가 들어가는 건 다 신문왕과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요것도 이제 10정도 왜 구주 9개로 지역을 나눴잖아요. 거기에 1정 하나씩 다 배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산주, 한주가 있어. 한주가 너무 커. 그래서 거기는 2개의 정을 배치해서 9 플러스 1에서 10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서당 10정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문할 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이거야. 여러분들 옛날에 공무원들은 일을 했다? 지금 공무원들은 일을 하면 아빠 공무원이시니? 그럼 알지? 네, 아빠 월급 받아오죠. 네, 지금은 이제 국가로부터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대가로 돈을 받아오잖아. 근데 옛날은 공무원들이 돈을 받지 않았어요. 옛날은 공무원들이 뭘 받았냐면 땅을 받았어요. 땅. 예. 근데 그 땅을 소유의 권리를 준 건 아니고요.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 있잖아. 국가에 내는 세금. 그 세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통일신라 시대를 산다면 이런 거지. 아버지가 저기 수확철에 가을에 국가로부터 받은 그 토지 거기에 가셔가지고 생산된 양 중에 일부를 이건 내 월급이요 하고 받아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때 그 관리들한테 줬던 그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노급이라 그래요. 녹이 뭐냐면 월급이야. 쉽게 얘기하면 녹봉을 받는다고 해. 녹봉 월급. 그런데 그 노급은 뭐냐면 그 월급으로 뭘 주냐면 읍을 준 거야. 읍면동 마을이잖아. 마을을 통째로 준 거야. 그래서 이 노급은 그 마을에서 나오는 세금뿐만 아니고 그 마을에서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의 노동력.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민들이 3개의 그 세금을 내야 됐어요. 뭐냐면 전세. 이거는 이제 주로 쌀농사를 지으니까 쌀 생산량의 일부를 국가에 내는 거. 이걸 전세라 그래. 토지 전자.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 그 다음이 공납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납은 지금은 없는데 그 마을에 특산물을 내는 게 있어. 특산물. 그 마을에서 지금 사과가 유명해. 예, 그러면 사과를 내는 거야.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 마을에서 특히 남자들, 힘이 센 남자들은 노동력을 제공해야 돼. 국가에서 뭐 필요로 하는 뭐 성을 쌓는다, 뭐 길을 닦는다. 그러면 가서 동원되고 또 군사, 군인이 되는 것도 역시 노동력 제공하는 거니까 그걸 또 해야 돼. 지금도 여러분들 남자들은 왜 군대 가야 되잖아요. 노동력 제공하는 거야, 국가를 위해서. 그죠? 이런 게 세금이었는데 이 노급은 말이야. 그 마을을 통째로 주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나오는 전세, 공납, 역, 노동력까지 모두 다 그 관리가 국가를 위한 대가로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노동력이야. 이걸 역이라고 하는데 이 노동력은 그 마을에 있는 노동력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 그 말은 곧 뭐냐면 내가 역모를 일으킬 때 그 노동력을 나의 군인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왕의 입장에서는 이거까지 귀족들한테 주는 게 부담스러운 거야. 신문왕이 그래서 야, 뭐 그 땅을 주는 건 주는 건데 거기서 그냥 전세하고 공납, 특산물하고 쌀만 가져가. 왜 노동력까지 가져가? 노동력은 안 돼. 이건 국가가 내가 왕이 다스리는 거야. 노동력 안 돼. 라고 해서 노동력을 떼어낸 관료전이라는 걸 지급해요. 노급은 노동력도 쓸 수 있는데 관료전, 관료들에게 주는 토지란 뜻이죠. 관료전은 노동력은 쓸 수 없어요. 특산물하고 쌀, 요것만 가져갈 수 있도록 제한을 해놨다. 이건 뭐냐면 그걸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왕이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 너무 중요해. 시험에 진짜 잘 나와. 꼭꼭꼭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할 거 아니야. 이 마을에서는 쌀을 얼마나 생산하는지, 이 마을에서는 특산품이 뭐가 있는지, 이 마을에서는 노동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걸 알아야 국가에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걸 적어놓은 문서를 우리는 민정문서라고 합니다. 민정문서. 백성들의 어떤 상황을 적은 문서다라는 뜻이죠. 민정문서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 이제 다 신문왕과 관련된 내용인데 특히 이 신문왕은요 왕권 강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왕한테 충성을 다해 앞에 보니까 고구려 때 소수림왕 태학이란 걸 세워가지고 유교를 가르치면서 굉장히 왕권을 강화시키는 모습을 봤네.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국학이라고 하는 학교 대학교를 또 세웁니다. 고구려 소수림왕 땐 태학이 있고요. 바로 신문왕 땐 국학. 왜냐면 통일을 시켰잖아. 야, 통일시켰던 그 왕의 아들이야. 언제부터 이제 왕이 최고야. 통일시켰던 우리 집안인데 날 잘 따르라. 공부 좀 해. 국학에서 왕 충성 배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림왕, 고구려 소수림왕 태학이 있다면 통일신라 신문왕 때는 국학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신문왕 많이 했네. 전국을 9개로 나눠가지고 거기다가 쫙 이렇게 작은 수도도 배치하고 구조 5소경 그리고 중앙군의 구서당, 지방군의 십정 딱 배치를 하고 관료들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 폐지하고 안 돼. 왕권 강화를 위해서 국학도 하고. 하여튼 왕권 강화를 위해서 신문왕이 여러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하여튼 통일신라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신문왕이 시험에 나와요. 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통일되고 나서 초기의 모습이야. 항상 그래. 이게 첫 마음. 여러분 생각해봐. 나 이제 4학년이 되었어. 나 이제 5학년이 되었어. 3월달이야. 3월달에는요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있잖아.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몰라 나중에 하다가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지 뭐. 역사도 또 그래요. 처음에 이렇게 잘 나왔잖아. 아주 그냥 건강하게 막 전국도 나누고 막 왕권 강화도 하고 막 그랬잖아.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무너져요. 중앙에서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서로 싸워. 예, 서로 싸워. 이게 진골규적간 왕위 다툼 막 싸워. 대표 중에 김원창의 난, 뭐 여기저기 난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여기도 난, 저기도 난. 예, 대표의 김원창의 난. 자, 이러니까 중앙에 싸우니까 중앙에서 지방 통제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지방민들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농민봉기, 대표적인 농민봉기, 통일신라 말기 바로 원종과 애노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 이제 말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안 되니까 뭐야, 이렇게 백성들은 막 원종과 애노의 난 일어나고 막 이러고 중앙에서는 이거 통제하지 못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이 지역의 장군이 되어서 성주가 되어서 내가 이 지역 다스리지 뭐 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통일신라 말기에. 그들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들을 우리는 호족이라 그래요. 너무 중요해. 호족. 그 지역에 실력 있는 족속, 실력 있는 세력, 호족. 야, 이 호족이 딱 성장하는 거야. 대표적인 사람, 호족 1세대. 대표적인 사람, 장보고. 청해진이 어디냐면 완도 김 유명하지? 그 완도. 여기다 청해진을 만들어가지고 해상무역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바다의 신, 해신, 장보고. 야, 이 해신 장보고 여러분들 진짜 완전히 금수저 아니에요. 흙수저야, 흙수저. 뭐 아마 전라도 어디서 태어난 것 같아. 태어났는데 이름도 없었어. 이거 장보고 나중에 중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월급 받으려고 지은 이름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평범한 사람인데 꿈이 있었지. 그 꿈을 위해서 바다를 건넌 거예요. 바다 건너 지금은 어떤 정보가 있지만 그때는 정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10대에 바다를 건너서 중국에 가가지고요. 활을 잘 썼거든, 활을. 그 활을 잘 써가지고 거기서 성공하면서 군인으로 성공해가지고 나중에 무역까지 장악하면서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신라에 귀국해 가서 여기에 제가 해적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청해진에서 이렇게 무역들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장보고. 근데 여러분 장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라는 골품제의 사회라고요.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도 올라갈 수가 없어.
나중에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드리려고 했다가 네 이놈! 어디 감히 진골도 아닌데 어디 감히 결국은 신라 정부에서 보낸 자객 그 자객에 의해서 칼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라 사회의 골품제의 모습이에요. 예. 어쨌건 바로 이런 호족 1세대의 뒤를 이어서 또 나와. 그게 누구냐면 아예 이제 나라를 세워. 저기 충청도 전라도 일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후백제의 견원. 예. 후백제. 백제의 뒤를 잇고 있다는 얘기예요. 후백제의 견원. 그리고 후고구려의 뒤를 이어서 궁예. 와. 이 궁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알죠? 여러분들 궁예.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그 이게 눈 안대가 들고 나오신 분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궁예야, 궁예. 예. 이 궁예는요. 사실 신라 이게 왜 이게 안대를 가리고 나오냐면 신라 왕족이었대요. 근데 태어났는데 왕이 될 수 없는 왕족. 죽어야 되는 어떤 그런 운명이었나 봐. 그래서 결국은 이 아기 때 버려지나 봐요. 절벽에서 떨어뜨린 거야. 떨어뜨렸는데 그 아기를 키웠던 유모가 아기를 살리려고 그 밑에서 절벽 밑에서 그 아이를 받은 거야. 받았는데 잘못 받다가 이 손가락이 눈에 찔린 거야. 예, 그때부터 이 눈 한쪽을 잃었다고 하죠. 그게 바로 궁예야. 나중에 이 궁예가 이 유모가 어머니인 줄 알고 이제 자라다가 결국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의 이런 어떤 역사가 이런 어떤 그 사실이 있다. 탄생의 비밀이 있다. 이걸 안 이유로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이제 탁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 궁예입니다. 궁예. 그런데 이때 이 호족들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브레인. 참모 역할하는 게 그 누구예요? 육두품. 왜? 아까 얘기했잖아. 골과 품이 있는데 육두품들 아무리 능력이 뛰어도 올라갈 수 없다. 그런데 이 육두품들을 그래도 좀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야? 새로운 호족들 아니야? 그럼 호족들이 육두품 손잡는 거야. 예. 우리 할아버지 최치원. 이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토황소 경문이 당나라에 가가지고 당시 황소의 난이 벌어졌거든요. 그때 이 황소를 토보라는 문장을 썼는데 이걸 글쎄 이 황소의 난을 일으켰던 그 황소 사람 이름이에요. 그 황소가 이 최초의 토황소 경문을 보고 놀라가지고 침대에 떨어져서 예. 그 정도로 이 글이 무서웠대요. 그만큼 글을 잘 쓰시는 분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네. 대원필경 뭐 이런 글을 썼던 그런 분. 하지만 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신라의 시무책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어떤 대책을 올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죠. 예. 뭐 이거 원종 애노의 난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죠. 결국 신라는 나중에 고려 왕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통일신라 초기와 말기의 상황. 초기는 신문왕으로 대표도 잘 나가다가 후기에는 이 호족들의 성장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화를 한번 볼게요. 자, 문화. 자, 특히 이제 통일신라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승려, 스님들이 있습니다. 원효와 의상, 원효와 의상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원효와 의상은 베프였대요. 베스트 프렌드, 아주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원효와 의상이 인도로 불법을 구하러 갔나 봐요. 부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떠난 거지. 유학길을 간 거지. 근데 가는 길이 너무 힘든 거야. 뭐 그럼 교통편이 있겠어요? 다 걸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느 날 밤에 목이 너무 마른 거야. 목이 너무 많은데 먹을 물이 없네. 거의 뭐 너무 힘들어. 근데 그때 뭐야? 한 바가지에 찰랑찰랑 담긴 물을 원효가 발견합니다. 원효가 그 물을 마셨어요. 뻘컥뻘컥뻘컥. 달다. 시원해. 너무너무 잘 먹고 대팔자로 뻗어 잔 거야. 아침이 됐어. 눈이 떴어. 잘 잤다. 일하는데 뭐야? 어제 내가 먹었던 그 바가지에 담긴 물? 그 바가지가 바로 해골이었고 해골에 담긴 물은 썩은 물이었던 거예요. 그때 원효가 깨달았죠. 어떻게 똑같은 물인데 어젯밤에는 그렇게 달고
시원했는데 왜 지금은 절대 먹을 수 없는 썩은 물로 보이는 걸까? 이 모든 것은 바로 다 마음에 달린 것이구나. 내 마음에 달린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구나. 라고 해서 베프 의상한테 상아, 나는 이미 모든 걸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부처님의 말씀을 구할 이유가 없다. 나는 돌아가겠다. 라고 해서 원효는 돌아와서 그 깨달은 것을 민중들 속으로, 백성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 필요 없다. 내 마음에 달린 것이다.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막 부처님 말씀이 뭐 어렵고 왜 다 필요 없어. 그냥 너 극락세계 가고 싶어? 그럼 극락세계 부처님을 외쳐. 극락세계 천국을 다스리는 부처님 이름이 뭐냐면 아미타불이야. 아미타불 외쳐. 그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열광했지. 그 전만 해도 나도 죽으면은 부처님의 나라, 부처님의 곁으로 가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는 거야. 내가 알지를 못하니까. 불교는 오로지 귀족들만 알고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난 죽어도 극락세계 갈 수 없나 봐. 그런데 그걸 깨준 사람이 누구다? 바로 원효였다. Don't worry, be happy. 그저 아미타를 외쳐. 여러분들 극락세계 천국 가고 싶으세요? 간단합니다. 아미타를 외치십시오. 아미타! 얼마나 간단해. 얼마나 간단해. 이러면서 막 그냥 민중들 백성들이 원효에 열광을 해요. 원효는요 이 불교를 전파하는 방법도 백성들은 글씨도 모르는 거 아니야. 아예 걱정하지 마. 내가 보여줄게. 춤과 노래로 부처님 믿어 헤이잡, 부처님 믿어 헤이잡, 아미타 외쳐 헤이잡 이러면서 무예가 민망해. 자, 이 무예가를 외치면서 이 원효가 그냥 막 부처님한테 그냥 백성들한테 불교를 알리게 되었던 것이다. 파격적이죠. 원효는 여러분들 진짜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공부한 박사의 박사. 권위도 있고요. 근데 그가 백성들을 만나는 방법은요. 백성들의 시선 속에서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이 말씀을 전파한 겁니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어깨에 힘 빡 들어가고 그냥 목에 힘 빡 주고 그것도 모르나? 원효는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항상 낮게 많이 알고 있음에도 늘 겸손하게 백성들을 만나면서 그 백성들에게 부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원효였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의상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상은 또 나름대로 끈기가 있는 사람이야. 한번 칼을 뽑았으면 휘둘러야지. 그래서 끝까지, 원효는 돌아갔지만, 의상은 끝까지 가서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돌아오죠. 그래서 특히 학문세가 깊어요. 그래서 있는 화엄사상. 특히 이제 여러분, 그 경상도, 경상북도에 그 부석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부석사를 지은, 그 승려가 바로 의상. 이게 중국에 이제 가서 이렇게 불법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때 의상한테 완전 뿅 간 한 여인이 있었던 거야. 사랑하고 싶었어. 근데 스님은 결혼을 못 하잖아. 그 여인 너무 슬펐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하고 바닷속에 풍덩 들어가 죽죠. 죽고 나서 뭐가 되면 용이 된 거야. 그 용이 되어가지고 의상을 따라다니면서 의상을 도와주는 거야. 근데 이 부석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 도적들이 막 들끓었던 거예요. 이 도적들이 의상이 부석사를 세우려고 하니까 막 칼을 들이대면서 막 위협을 하는 거야. 이때 그 의상에 쏘신 그 사랑했던 여인 용이 나타나가지고 여기 있는 돌을 이 부석사가 뭐냐면 돌을 이렇게 떠오르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돌을 막 붕붕 날리면서 그 도적들을 위협을 했던 거지. 야, 너 다가와? 그럼 날린다. 막 위협해. 도적들이 막 도망가가지고 거기에 드디어 절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전설. 이게 바로 부석사 의상의 사랑에 관련된 전설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부석사였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해초. 이분 대단하죠. 왕. 갈 왕자야. 왕. 오천축국. 와, 여기 어디면 인도야, 인도. 여기에 가가지고 그 기록을 남긴 거예요. 인도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갔어? 걸어서 간 거 아니야. 뭐 타고 갔겠어요? 걸어서 갔겠지. 인도까지. 나는 저기 우리 동네 앞에 있는 순회역 가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인도까지. 와, 진짜. 이 시기의 분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그래서 버킷리스트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해초의 왕 오천축국전을 보고 기필코 왕 동해전을 짓겠다. 내가 걸어서
동해 바다까지 가서 예, 한번 그때까지 그 나의 그 상태, 나의 여정을 한번 적어보겠다. 내 버킷리스트예요. 예, 걸어서 가는데 바다가 나오는 거지. 왕 동해천. 어쨌든 간에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원효, 다음이 의상, 해초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통일신라 문화유산 그때 뭐 불교가 뭐 정말 엄청났죠. 엄청나게 발전돼. 그 대표적인 게 뭐야? 바로 경주하면 딱 떠오르는 거 불국사. 불국사 3종 세트. 뭐가 있습니까? 불국사 안에 석가탑, 타보탑, 그리고 뒤쪽에 토암산 쪽에 석굴암 본존불. 여기 불국사 3종 세트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통일신라 시대 때. 이건 경주 가면 이거 봐야지. 그죠? 예, 그래서 불국사 다보탑과 이 석가탑이라고도 하죠.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도 합니다. 이 3층 석탑은 무영탑이라고도 해요. 무가 뭐냐 없을 무자에다가 영이 뭐냐면 그림자 영이야. 예, 그림자가 없는 탑. 뭐냐면 이 불국사를 지으려고 해서 이제 막 전국에 있는 막 그 이 돌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런 탑을 만드는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모았는데 이게 완성될 때까지는 나갈 수가 없대요. 근데 이 도공이 이거 만드는 만드는 장인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이 이 장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완성될 때까지 안 나오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게 완성되면 불국사 앞에 연못이 있었나 봐요. 그 연못에 그림자가 비춰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탑 쪽 올라가면 그 그림자가 비춰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 약속을 했나 봐. 그림자가 비춰질 때 비로소 너를 만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완성이 됐어. 그런데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거야.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운명인가 보다 라고 해서 결국 그 연못에 몸을 던져 죽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탑은 그림자가 없는 탑, 무영탑이라는 그런 또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또 여기에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게 불국사 3층 석탑, 다보탑,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과 관련된 이야기, 무영탑 전설이었습니다. 여기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3층 석탑에서 우리 시대에 이거를 이제 해체해서 복원을 하려고 했는데 대박. 이게 지붕돌을 이렇게 들어 올렸다?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 무구정왕 대다란이경. 이게 어떤 건지 알아요? 현재 존재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나왔어. 우와, 대박. 세계에서. 아시아도 아니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목판. 여러분 목판 이렇게 조각 만들지? 찍은 거 아니냐?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여러분 고려시대 보면요. 또 직지심체요절이라는 게 있잖아. 직지심체요절. 이거에 붙는 타이틀은 뭐야?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금속으로 찍은 거거든. 와, 뭐야 우리나라 왜 이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도 우리나라 통일신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도 고려. 뭐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 다 우리나라야. 대박. 왜 이래 우리나라? 인쇄, 공부 진짜 세계 짱. 와, 이런 거 볼 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요. 와, 대단하다. 이게 바로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나왔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동굴과 월지가 있어요. 경주 가시면 옛날에 안압지라고 불렀는데 안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오리와 기러기만 있다라고 해서 조선시대, 그러니까 조선시대 선비들도 여기 동굴과 월지 가봤는데 그냥 막 그냥 기러기와 오리만 있더라. 경주가 신라 천년의 역사인데 내가 여기 와 보니 기러기와 오리만 날고 있구나. 세월의 무상함이여. 옛날에 이게 잘 나갔던 곳인데 이제는 그냥 연못일 뿐이구나. 뭐 이런 글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안압지라고 불렸는데 원래는 동굴과 월지입니다. 동굴과 월지.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경주 가시면 최고의 야경. 너무너무 예뻐요. 그 최고의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이 동굴과 월지니까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이 동굴과 월지를 이렇게 그 바닥을 드러냈거든. 한번 다 물을 빼냈거든.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주사위가 나왔어. 우와, 이게 되게 재밌다. 이 주사위를 던지면 그게 딱 나올 거 아니야. 지금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이 당시에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벌칙이 새겨져 있어. 벌칙이.
예를 들면 주사를 던졌어. 뭐 당시 이제 귀족들이 그 아름다운 그 연못에서 술 한잔 했겠지. 술 한잔하고 벌칙, 요즘도 있잖아요. 예, 벌칙 주잖아. 근데 그 벌칙을 모르면 주사를 던지는 거야. 걸린 사람이 주사를 던지는 거야. 딱 보면 뭐 이런 것도 있어. 간지럼 피는지 웃지 않기. 또는 노래 부르기. 또는 뭐 술 3잔 연거푸 마시기. 뭐 이런 어떤 짓궂은 그런 벌칙들이 요 주사위에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노는 건 똑같았구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동과 월지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성대. 이 첨성대. 근데 이 첨성대는 여러분 통일신라께 아니고요. 이건 선덕여왕 때 세워진 거니까 요것도 있다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덕대왕 신종. 그러니까 이 선덕여왕 때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바로 첨성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첨성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황룡사 구층 목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황사 모전석탑. 이게 다 선덕여왕 때, 삼국시대 신라 때 있었던 그런 것들이다.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첨성은 통일신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삼국시대 신라 때입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덕대왕 신종. 여기 또 아픈 또 전설이 있잖아. 에밀레. 이걸 완성시키기 위해 소리가 안 나! 좋은 소리가 안 나. 근데 여기에 아이를 딱 집어넣으면, 끓는 쇳물에 아이를 집어넣으면 비로소 소리가 완성된다. 그래서 그 아이를 집어넣었더니 비로소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 잘 들어보니까 에밀레 했다는 또 그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밀레종이라고도 불렸죠. 근데 여러분들,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불교에서는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부처님의 소리를 냅니까? 에이. 그건 진짜 말이 안 돼. 그만큼 성덕대왕 신종을 만드는데 완성시키는데 힘이 들었다. 사람을 바쳐야만 완성될 정도로 힘이 든 그런 작업이었다. 이런 걸 표현하는 거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쨌건 그 에밀레종의 어떤 신화 이런 것들도 있죠. 이건 지금 이제 경주에 가시면 경주 박물관에 그 성덕대왕 신종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남북국시대의 문화 유산을 지금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남북국시대의 정치 봤고요. 또 문화도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 고대가 끝났어.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 한 1000년의 역사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2000년대 살고 있잖아. 그중에서 반을 공부한 거야. 이제 나머지 반. 고려 500년, 조선 500년이 남았어. 자, 그 시대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